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주 초반까지만 해도 월요일에는 4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어제는 또 52다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올라와서 54에 지금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립 구간을 벗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조금은 아직도 눈치 보기를 하고는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밤사이에 다시 한번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54%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9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8, 57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알트단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은 달갑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단에서도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15% 상승했죠. 12.3%의 이더리움의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알트단에서 확실히 소형 알트들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도미넌스 안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ETF의 자금 흐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순유입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자의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죠. 비트코인이 순유입을 훨씬 더 많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ETF의 자금 흐름 집계가 되고 있죠. 현지 시각으로 14일 기준으로요. 비트코인은 4,200만 달러, 이더리움은 7,600만 달러,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와 조금 디커플링 되면서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아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지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은 선별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23% 상승하면서 96,3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97,000달러대 위로 올라왔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 비트코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내림세로 지금 바뀌었죠. 3,31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3% 가깝게 내림세 보여주면서 이제는 2.1달러 가깝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0.5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은 2% 넘게, 페페는 5% 넘는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대장인 비트코인만 제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알트는 조금 휘청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래도 대장이 버텨주기만 한다면 온기가 그 아래로 다시 한번 확산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아닐 때도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내일의 코인 전문가를 맡게 된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생방송이 좀 처음이라 가지고 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내용은 최근에 우리 좀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시면서 내일의 코인을 책임져 주실 예정입니다. 약간 긴장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의견들 꼼꼼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니까 같이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조금 매크로 이슈가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 안에서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침공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저께 CPI 발표도 있었고 그쵸. 어제 PPI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준 이유 자체가 뭔가 대외적인 이슈 때문만은 아니라 애초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었고요. 우리 마켓메이커, 흔히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이 고래들이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명분이 없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내려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CPI 발표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될 정도로 맞아요.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새벽부터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뭔가 그런 분석과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가 합쳐져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뤄냈지 않나 싶고요.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은 어제도 흘러내렸는데 디커플링으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항상 따라가기만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100K를 확정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탐색 구간을 거쳐야 될 것이다. 전문가님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상승할 만한 명분은 조금 찾은 듯한 모습이죠. 이 CPI가 사실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환호할 만한 수준이었나? 약간 아리송하다라고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바닥을 여태까지 다져왔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우리 시장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0K 돌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딛고 일어서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조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조금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이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으면서 뭔가 어느 정도 아무래도 미국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뭔가 패권을 다시 쥐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호재로 작용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0%를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옛날부터 우리 역사는 에너지 패권이 화폐 패권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석탄이 우리 대영 제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석유가 미국
달러 화폐 패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뭐 제가 이런 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제 채널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요. 봤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렵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제 수준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펙 플러스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석유 기구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석유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펙 플러스 vs 미국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미국에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석유 매장량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오펙 플러스는 당연히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브릭스라는 단체는 우리 달러를 거치지 않는 에너지를 화폐의 이제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유닛이라고 합니다. 유닛이라는 결제 수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석유 공급을 무기로 삼는다면 이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방식 자체를 무기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이 올랐을까요?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립 자산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을 거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나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은 어떻습니까? 보관과 이동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조금 이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왜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진 걸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 채널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하시죠. 그 무언가의 경험칙이 조금 녹아 들어있는 정말 손쉬운 설명이었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글로벌 전쟁이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전쟁이 패권 다툼으로 꼭 이어지더라. 그런데 이 미국에서 무언가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중립적 자산인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이것만 또 변수냐? 그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관련해서 판결이 또 보류가 됐어요. 그럼 불확실성이 조금 더 미뤄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에. 네. 1심, 2심 자체가 이미 무효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뭐 대법원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왜 관세가 왜 이게 판결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그럼 오늘 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로 치면 국회의원, 의회에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트럼프가 IEEPA를 토대로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내가 관세까지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의회의 동의 없이 무시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관세 발언 때문에 최근에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재판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이제 지영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다시 연기가 돼서 어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네. 오히려 PPI보다 그걸 더 기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좀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세가 무효가 되면 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자, 무효가 되면 이때까지 우리 다른 나라의 수조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조원 달러를. 다시 토해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토해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랜 D를 바로 가동한다고 하던데요. 쉽게 토해내진 않을 거예요. 네. 또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과 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일단 연기가 됐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땐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시장이다. 물론 이제 발표가 또 나고 나면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랠리를 안정적이게 흐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관세 판결과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바라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조금 경고성 메시지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의 즉각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안정화가 분명히 될 건데 우리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그때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그건 또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통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과 관련해서 이게 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님이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면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발표되면서도 즉각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CPI에 대해서 조금 더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PPI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PPI가 사람들이 조금 CPI보다 되게 뭐 그냥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PPI 결과를 선반영한 게 CPI예요. PPI는 제가 오늘 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PI가 뭐냐면 우리 공장에서 출고되는 물가를 PPI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장에서 내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가 비싸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CPI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PPI의 상승은 당연히 향후 CPI 상승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력 참고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PI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냐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를 항상 내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상회한다, 낮으면 하회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PPI가 상회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이고 그러면은 달러는 강세가 되고 네. 아까 제가 달러가 강세가 되면 비트코인은 약세가 되겠죠. 그럼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회하게 되면요.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밤사이에 발표가 됐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CPI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이번에 또 한 번의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면은 이때도 또 물가지표에 유의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CPI가 이번에 발표된 PPI를 선행지표 삼아서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나타나는 물가가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연준이 바라는 만큼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시장이 안도를 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실시간으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항상 실시간으로 짚어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경제 지표로 물가 지표를 만나봤다면 그 다음으로 항상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있죠. 바로 고용 지표가 될 텐데요. 고용 지표는 사실 우리가 매주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지 전문가님 통해서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고용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연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걸 좀 매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뭐 교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새는 이 대외적인 이슈를 무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거시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목요일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걸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아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좋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말 그대로 내가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나라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건데 이 청구 건수가 높으면 당연히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를 할 만한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낮다면요. 나는 일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서 내가 뭐 비트코인을 매도할 일도 없고 계속 뭐 매수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은 아마 좀 변동성이 조금 생깁니다. 조금이나마. 물론 우리가 CPI나 PPI처럼 좀 큰 발표들이 있을 때는 변동성이 엄청 커질 때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지만 무시할 만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귀찮으신 거 알거든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지도 알아요. 요새 그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작년에 불장이라고 해서 네. 리플 사라 해가지고 이제 뭐 리플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마 손실을 크게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귀찮아서 나는 뭐 모르겠다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봐요. 그럼 이미 늦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 미래에 조금 더 자산을 불릴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귀찮으시면 그 QR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관통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언가 내 귀에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휩쓸려서 매수 버튼부터 누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돼서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 달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매주 동안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보고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관심이 생기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고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은 안정을 찾고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를 이 지표를 통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들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장의 관심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알트 쪽에서의 시원한 상승이잖아요. 맞죠. 그런 시원한 상승이 나타나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까요? 솔직히 뭐 비트코인 지금 사기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다 수익 보시려면 알트코인 사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참 유난히 안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리플이 뭐 오늘은 당연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네. 최근에 리플 혼자서 막 날뛴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기 혼자 막 7% 올라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온 게 이 도미넌스 바이 볼륨인데요. 아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같이 짚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코인에 들어온 총 시가총액 중에서 비트코인에 들어간 시가총액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거래량 도미넌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 거래량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코인이 지금 50%, 비트코인이 27%, 이더리움이 23%로 모두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면은 근데 거래량이 많은데 왜 내 코인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늘 미스테리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물론 알트코인마다 거래량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메이저급으로 몰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많으면요, 그만큼 매도세가 많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많으면 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오. 내가 가진 코인이 하락 추세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쏠린다 하면은 그게 당연히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 거래량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도 알트코인 쪽의 거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 전반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알트단에서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신규 진입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 거래량이 잘 붙어 있는가, 지금이 추세가 상승인가 하락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부터, 그리고 전문가님 통해서 지표들, 그리고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들어서 너무 이제 흥미가 느껴진다, 다른 것들도 알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속 시원하게 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긁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내일의 코인에서 이제 교육은 첫 번째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것을 보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시황,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시황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히든 코인을 또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 보는 4가지 요소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자, 보통 차트나 패턴, 그리고 보조지표 등을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디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지 유동성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대외적인 이슈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뭐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들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더 큰 손실로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시경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CPI나 뭐 PPI 그리고 금리나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서 내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매수할 확률이 매도할 확률보다 51% 정도만 된다고 해도 저는 계속 51%의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라는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비트코인 시황을 준비해 놨는데요. 저는 뭐 과거를 얘기하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보면 현재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과거로 가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최근 2주 안에 있었던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최근에 80.6K까지 80.6K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86.4K와 90.4K 이 안에서의 박스권 행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4개를 쳐놨는데요. 자, 한 번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마지막 4번째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네수엘라 이슈와 겹치는 시기에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켓 메이커들은 항상 명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 컵앤핸들 패턴이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명분이 더해지면서 이 단단했던 90.4K를 돌파할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94.7K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서 박스권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PPI 발표하고 나서 어제 98K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 98K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96.3K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약 조정이 나오고 그대로 100K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그대로 꺾여서 내려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장세에서 뭔가 매도 타점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3.5K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상방을 보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지금 98K에서 우리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는데 이 98K가 아마 모든 분들의 익절가였을 거예요. 아마 90.4K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98K에서 100K 정도가 익절가였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강력한 호재,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100K를 뚫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정이 눌림이 깊어진다면 다시 한번 90.4K를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90.4K가 무너지면 저는 80K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대로 내려가냐 아니면 100K를 찍고 내려가냐, 결국에는 눌림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고요. 매력적인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다가 눌림이 나오셨을 때 지지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내가 93.5K가 왔을 때 시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익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5K 정도가 온다면 또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시도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겟가는 93.5K에서 우리가 매수를 노린다면 타겟가는 98K 언저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급락하게 된다면 그냥 손절하고 관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4시간 봉과 지금 일봉이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제 아까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었지 않습니까? 예, 전고점을 돌파해서 조금 올라와 준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통 요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 다시 찍고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아까 설명할 때 커플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더리움은 올라봤자 이 3,460원에 저는 또 한 번 막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미 비트코인에서 나와준 패턴이거든요. 나와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뭔가 이대로 돌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요 정도를 찍고 다시 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결론적으로 조금의 눌림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리플. 자, 저는 리플을 7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700원에 매수했는데 저는 3,200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2,400원에서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리플을 맹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리플 되게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리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되게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조금 즉시해야 됩니다. 현실은 즉시해야 되고 지금 아마 우리 작년에 불장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리플을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주변의 말만 듣고 가족이고 친구고 미용실 아줌마고 리플 사라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차트적으로 막 굉장히 막 분석을 하기보다는 가격대에 제가 조금 대비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2,000원 후반대부터 4,000원 후반대까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3,480원 혼자 갔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133원인가요? 제가 방금 봤을 때 3,133원인데 비트코인 혼자 가는데 리플 지금 못 따라오고 있죠. 못 따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제가 100K에서 혹은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리플은 당연히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을 2,000원 후반대나 우리 3,000원 초반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뭐 지금 뭐 익절하라, 손절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이때 했어야 돼요. 이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하시던지 솔직히 리플 다시 뭐 1,000원 후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익절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매도가를 잘 정하시려면 어느 정도 차트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저였으면요. 2,000원 후반대에 들어갔다. 한번 매도했고요. 매도하고요. 물론 3,480원에서 못했겠죠. 한 3,300원에서 매도를 했고요. 자, 다시 눌림 나온다. 그러면 다시 저는 2,000 후반대에 잡아서 조금 가지고 간다든지 그때마다 이제 뭐 차트를 보고 거시경제를 보고 파악을 해서 매도가를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가지고 계신 투자, 저는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식의 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700원에 리플을 들어갔지만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잘해서 돈을 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700원에 들어가신 분들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솔라나입니다. 좀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덜한 코인일 수도 있겠는데, 자, 아까 제가 컵앤핸들 패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이 패턴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솔라나가 컵앤핸들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솔라나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커플링으로 한번 봤을 때, 자, 얘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눌려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혹은 더 올랐다가 눌려지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눌림이 온다고 해서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눌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어느 정도 지지하는, 계속 눌려지지만 않거든요. 자, 눌려졌다. 그러면 이 구간이 지지대라는 게 생기잖아요. 얘는 못 뚫는다 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역추세 매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역추세 매매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신 역추세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손절가를 무조건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역추세 매매 진행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가 데드라인인데, 자, 뚫렸어요. 뚫렸는데 일시적으로 뚫리고 꼬리 달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나는 손절을 했는데 올라갔어. 얼마나 배 아픕니까? 맞죠? 근데 이런 거에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쉬워하다가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역추세 매매,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데, 내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데 다시 뭔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난잡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눌려질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노리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눌려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노리는 게 아니라 지지가 될 때 노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손절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매수하시고 뭐 타깃가를 정해 놓으시면, 매도하실 타깃가를 정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같이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XRP 그리고 솔라나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온기가 확산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만을 쫓아가자는 건 아니다라고도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저항을 받는 구간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을 굉장히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으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날카로운 눈은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향하고 있는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히든 코인은 그럼 어떤 코인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코인은 유니스왑인데요. 유니스왑이라는 코인이고요. 제가 이 유니스왑이라는 코인으로 좀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우리 유니스왑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두 차례 지지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포트폴리오 만든 게 한 이틀 전인데 오늘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이미 살짝 오른 상태입니다. 오른 상태인데
저는 살짝의 눌림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100원 정도가 조금 공격적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겟가는 9,7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9,7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이 9,700원이 지지로 형성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익비를 따져야 돼요. 내가 손절을 했을 때와 익절을 했을 때 손익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8,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제 손절가가 7,100원입니다. 근데 타겟가는 9,700원이에요.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을 맹신하진 않습니다. 밈코인을 맹신하진 않고요. 물론 밈코인이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낼 수는 있어요. 반대로 간다면요. 큰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인에 역추세 매매로 이 지지 구간이 왔을 때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노리는 이런 매매를 좋아하고요. 지금 실제로 유니스왑이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도 2%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유니스왑 만나봤습니다. 지금 무언가의 박스권을 만들기에 딱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면 우리가 하단에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의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도 물론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인 건 맞다라고도 하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사실 끝도 없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100원 정도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비트 기준에서 8,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매도 전략들까지 꼭 살펴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통해서 남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 짚어봐야 될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그래도 산 넘어 산이었던 이번 주를 조금 잘 지나가고는 있는데 이 주말까지는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할 수 있는가를 주요 중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100K를 확정 돌파하게 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점들은 다 폐기해야 됩니다. 오. 예, 왜냐하면 확정 돌파하게 된 거는 애초에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90K를 두들기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98K와 100K 안에서의 눌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괜찮은 매수 타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K를 돌파하는지 안 돌파하는지를 한번 주요 요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